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66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써니스카이님, 최성훈님, 이경원님, 김수진님 오늘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박진호님 감사드립니다. 자, 콩으로도 들어오셨죠. 김태현님, 김미련님, 김현웅님, 조혜숙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김진숙 저희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지금 해고됐던 직장에 37년 만에 지금 이제 복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번 복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전해 주시죠. 옛 한진중공업인 HJ중공업이 해고자 신분이었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함께 퇴직에 합의했습니다. 해고 37년 만에 복직이더라고요. 노사 합의에 따라서 김 위원은 2022년 2월 25일자 내일 이제 복직을 한 뒤에 곧바로 같은 날 퇴직을 합니다. 2021년 김 위원이 만 60세 정년을 넘겨서 법적인 복직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복직 요구와 또 회사의 입장 변화가 맞물려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로 한 것인데요. 김 지도위원은 1981년 HJ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를 했고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가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가 됐는데 1987년 김 의원은 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요. 이후 2009년과 202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라는 이제 정부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복직을 2차례나 공고를 또 하기도 했지만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측의 변화와 또 노조 집행부도 변화를 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는데요. 사측은 지난해 HJ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 새 출발에 앞서서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함께 제도하게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H중공업은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서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김 지도위원은 평생의 수건이었고 한이었다. 그렇죠. 기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고 밝혔고요. 2년 전에 복직투쟁 선언을 하면서 나의 복직은 시대의 복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 결정이 한 개인의 복직이 아니라 아직도 부당해고로 싸움을 이어나가는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지도위원의 명예복직과 퇴직 행사는 25일 영도 조선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내일이군요. 자, 무단결근의 사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 복직이 그러면 노사 합의로 됐다라는 얘기도 해 주셔서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인지, 또 오랜 시간 동안 걸쳐진 그 복직 투쟁을 보면서 두 분이 또 느끼셨던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조 대표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조속하게 이제 명예복직 과정을 좀 진행한 것도 그렇군요.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011년경에 그 이전에 복직 운동을 하시던 그 동료분이 이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난 다음에 향후 대규모로 이제 또 집단 해고가 됐을 때 그거를 도우면서 희망버스로 알려졌던 타워크레인 고공을 시작하셨었잖아요. 그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어떤 시간들을 가급적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이 갖는 어떤 의의를 보자면
결국 지금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측에서는 법원에서 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뭔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논조의 이제 의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예로운 복직의 과정을 네. 진행한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니까 네, 무단 결근을 했다라는 것이 그 전에 예를 들면은 어용노조의 어떤 행동, 간부들의 행동을 고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네. 이제 무고하게 복역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그렇죠. 거치면서 이제 본인의 부서와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부서 배치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반대의 어떤 표현으로서 사실은 무단 결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양측에서 이제 입장하는 어떤 입장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동료분들이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재계를 비롯한 좀 사측에서 강력하게 김진숙 노동자의 그 복직 자체는 좀 원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복직을 못한 상태로 10여 년 이상 또 지속이 되어 오셨고 네. 근데 이분의 복직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어떤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딴 법안 혹은 어떤 권리를 좀 당연하게 누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이나 목숨을 밟고 그렇죠. 선채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또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또 당연하게 누리지만 또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 거의 듣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도 네.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네. 좀 마이너한 목소리로 많이 묻히고 있고 그래서 이 노동이 예를 들면 노동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네. 노동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을 가지고서 또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는 방식 자체는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 등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 형태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대선에서 조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또 무엇보다 그렇죠. 지금 오늘 속보로 개헌이나 이런 관련된 카드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네요. 네. 아무리 기술의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일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깊은 고민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노사 양측이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회 명예복직 및 퇴직 합의 서명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네. 서명식의 슬로건이 네. 미래를 위해 다시 꿈꾸고 다시 화합합시다라는 슬로건이더라고요. 네. 그 슬로건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동자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이런 좀 노조를 탄압하고 그렇죠. 부당한 방식으로 해고를 하는 이런 더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맞아요. 그리고 또한 사측도 과거의 그런 잘못된 잔재들은 인정하고 더 나은 이제 화합과 상생의 방향에서 노사 관계가 그렇죠. 재정립되길 바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슬로건이 그런 방향을 잘 담았다. 저도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은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은 저도 이제 크레인 고공 시위랄지 희망버스 이런 그렇죠. 정도의 어떤 액션으로만 좀 기억이 됐을 뿐 보도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실제 그분의 네. 어떤 부당해고의 어떤 과정, 원인에 대해서는 실은 잘 몰랐어요. 네.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86년에 정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게 부당해고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이런 노조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죠.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86년이라는 게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 전이니까 굉장히 엄혹했던 네. 시대에 맞습니다. 실은 노조라고 하는 게 법에서 당연히 그 노조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러 그런 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았던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당해고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에선 참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구나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은 이명박 정부 때 그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복직 공고도 내리고 그때 당시 한진중공업이 이제 뭐 정리해고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당 해고 또 정리해고 노동자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직도 그 시대에 또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권이 또 바뀌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실은 노동운동을 중시한다고 봤던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등한시하고 있었던 게 저는 좀 의아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지난 2020년에 국정감사 때도 이 김진숙 지도위원과 그 한진중공업 사장이 참고인까지 불러져서 관련한 문제들도 짚어지고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그때 당시 환노위 위원들이 전원의 의견으로 복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어떤 공고까지 내려지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새로운 노사관과의 정립 그리고 과거의 잔재의 어떤 정리 그런 시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근로자의 권리를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가면 너무 또 강성 노조의 어떤 투쟁 방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과 시민사회의 어떤 지탄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노세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아마 지금도 그런 관련한 활동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노사가 대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 근로자의 권리도 찾고 회사도 근로자 함께 상생해야만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더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대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복직하면서 이제 또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명예복직의 형태이긴 한데 보상 문제도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상징적인 조치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보상 규모라든지 어떤 선에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노조 측과 사측 간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거는 저는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게 정말 단순히 명예복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 당초 이분이 고용되셨던 거는 대한조선공사라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진일가로 이제 기억되는 한진중공업과 현재는 HJ중공업이라는 세 번째 회사에 사실 좀 인수인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말씀하신 환노위 권고뿐만 아니라 뭐 인권위의 권고라든지 부산시의회 권고 여러 차례 이분이 복직을 재직 기간 원래 이제 지금은 현재는 나이상으로 은퇴를 하신 나이이기 때문에 명예복직을 하는 것인데 복직이 가능했던 시기 내에 복직을 해야 된다는 권고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이거나 또 어떤 재계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복합적인 피해자로서 사실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명예복직 이외에 실질적인 복직에 관한 과정들도 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진중공업 당시에 투쟁하셨던 장면이 가장 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진일가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시대적인 자화상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안에서 핵심은 물론 노사로 이제 대비되기도 하지만 그거의 본질은 결국에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의 어떤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노동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권리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이분이 뭐 나이상으로는 정년을 은퇴하신 나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신보라 연구소가 들고. 네, 아무래도 어쨌든 그 정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고 그래서 뭐 합법적인 방식으로 뭔가 퇴직금이랄지 그런 걸 지급하는 건 이제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측과 노조가 어떤 명예로운 복직의 과 퇴직의 어떤 의미에서 보상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국정감사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임의자원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실은 이제 통상임금 그러니까 그때 근로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통상임금이 한 5억 4천만 원 정도이고 평균 임금이 8천만 원이다. 이거는 대표이사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퇴직금으로 산정될 만한 비용 중에서 사실상 정년이 지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실제 퇴직금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그런 감안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조혜숙님께서도 명예복직도 이렇게 힘든데 정식 복직은 또 얼마나 힘들까. 기쁘지만 좀 또 씁쓸한 마음이 든다라는 솔직한 표현을 적어주시기도 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저희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인데요. 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이 관련 문제와 개선 방안이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제1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서 한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에 이제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 수사규칙 13조에 이제 미성년자가 어떤 성폭행이나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통지가 부모에게 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 신고를 해야 되는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피해 의사를 철회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한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규칙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성폭력 관련된 이제 특례법 등의 취지를 좀 거스른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개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성폭력 관련된 이제 지원센터로 알려져 있는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관행적으로 72시간 내에 응급키트로 증거 제치 절차를 밟아야지만 향후에 법정에서 좀 유효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채취를 의료 행위로 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제 어떤 당황한 마음이나 이제 억울한 마음 등등의 상황을 가지고 신고를 하러 갔다가 그렇다면 부모에게까지 알려준다면 저는 지금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좀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어떤 보호자에 대한 고제 의무는 갖되 어떻게 이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권이나 자발적 결정권을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선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던 토론회입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미성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경찰의 어떤 수사 규칙을 또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실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것이 실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실은 모든 이제 완벽한 가정이라는 게 100%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 토론회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부모 통지를 꺼리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좀 더 두려워하거나 그걸 두려워서 혼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의 불신 문제가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오히려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가해자와 너무 쉽게 합의를 해요. 빨리 버리는 그런 상황.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 법정 대리인의 반응을 우려해서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래서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고나 이런 수사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사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들이
지원과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른의 조력을 받고 네.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부모 통지를 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그 통지 의무가 있는 거지만 정작 청소년 특히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부모의 조력과 도움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장치랄지 아니면 예외 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실제 전문가들도 예. 이 범죄수사 규칙상에 반드시 부모에게 그 알려라. 의무 예. 통지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미성년의 어떤 피해자의 고소권 그리고 헌법상의 그 자기 결정권을 그렇죠. 좀 침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29조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조가 네. 똑같은 조항인데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조항이에요. 그래서 조사 및 뭐 심리 재판 과정에서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이 조항인데 네. 지금 이제 부모 통지 조항이 피해자의 의사결정권과 좀 그렇죠. 반할 때. 반하게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피해자의 명예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의 예외를 좀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두는 방식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성폭력범죄 특례법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변호사 선임의 특례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네. 뭔가 대리 그렇죠.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가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피해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성년자들이 본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것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간극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법정 대리인이 바로 가해자였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직계 친족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그런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중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나이가 어린 13세 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상으로 이제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의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모의 어떤 동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고등학생들의 그렇죠. 청소년들이거든요.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 모두 의무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사실은 그렇게 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의료행위를 할 때도 아주 급한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죠. 바로 동의를 얻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법률적인 과정으로 고소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응급하게 이제 성폭력 상황에서는 뭐 응급한 상황에서 사실 증거 채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상황에는 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응급 상황에서의 증거물 채취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또 논의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